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TGA라는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먼저 현재 연준의 QT, 양적 긴축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QT는 연준 전체 대차 대조표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봐야 될 것이 연준이 보유하고 있었던 국채 또 MBS 이것이 어떻게 감소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한데요. 국채를 보면은 계속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월 18일 그저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본 건데요. 요건 또 이제 월 말에 또 많이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때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연준은 꾸준히 현재 자기가 보유했던 국채와 MBS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MBS는 감소폭은 계획했던 것보다는 거의 절반에 미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큰 폭의 하락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다 월 말에 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1월도 아직 이제 다 시간이 안 갔으니까 1월 30일 마지막에 또 많은 큰 폭의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현재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요. 요 파란색은 국채를 그 연준이 줄인 그 감소폭을 의미하는데요. 요 빨간색은 그 목표치입니다. 국채 목표치에 거의 이렇게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살짝 모자란 것도 있었지만요. 거의 일치하는데 문제는 MBS인데요. MBS는 한 반 수준밖에 아직 감소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가 이번 달에도 이렇게 계속 유지될지 한번 좀 그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그 작년 연말 12월 30일에 오버나잇 RRP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던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영래포 요 그 잔고가 갑자기 급증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거는 이제 유럽 은행들이 분기마다 또는 연말마다 자기 대차 대조표를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빌리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중단시키고 연말에 그 자기 대차 대조표를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게 바로 원래 수준으로 이렇게 돌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제인 TGA,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이거는 뭐냐면은 재무부가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그냥 재무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연준의 계좌에 맡긴 거, 그거를 TGA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TGA가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1조 8천억 달러까지 2020년 코로나 때 이렇게 감소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뭐 실제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일반 그 가게에 뭐 가정당 뭐 $1,000씩 뭐 이렇게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쓰니까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TGA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이전에는 거의 없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그걸 한번 보면은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액이 이게 한 50억 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었죠. 지금은 벌써 3,700억 달러, 한참 많았을 때는 1조 8천억 달러까지 올라갔던 걸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 TGA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TGA 이전에는 뭐 지금도 있지만요, 주로 재무부는 자기가 써야 될 돈들을 잠시 예금을 해놨을 텐데 그거를 우리는 TNL, 뭐 그냥 줄여서 TTL이라고 부르는데요. TTL이 요거랑 전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 요게 한 상당 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400억 달러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요게 2008년 여기죠. 급격히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TGA가 늘어나고 TTL이 줄고, 또는 TTL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TGA가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의외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위기 위기 이후에 연준이 취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QE 또는 양적 완화 이런 정책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을 때 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터지자 기존에 이제 TTL에 갖고 있었던 돈을 거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재무부로서는. 왜냐면은 어차피 이자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연준이 지급하는 거고, 그건 결국에는 세금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재무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기존의 TGA 계좌가 굉장히 미약하나마 덜 사용했지만은 그게 있었으니까 TTL에 있던 돈을 다 글로 이체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TTL에 이체하고 또는 TGA에 돈을 넣고 이럴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먼저 TTL이든 TGA든 재무부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거는 제일 쉽게 생각해서 또 다른 경우도 있지만요. 제일 쉬운 경우 기업이 세금을 내는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세금을 내면은 현금 들고 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기업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예금 계좌에서 그거를 재무부 예금 계좌로 이체를 하겠죠. TTL 시대에서는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예금비, 비즈니스의 약자입니다. 즉 기업의 예금이 세금이 1억이라면 1억만큼 줄겠죠. 자, 그 다음에 세금은 내야 될 기업으로서는 부채죠. 그러면 부채도 1억만큼 줄어듭니다. 자,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되냐? 예금이 기업의 예금 또는 예금비가 1억만큼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은행은 요거를 자기네 원장에서 어떻게 기록하면 되나요? 이거는 세금을 내는 거니까 누구 계좌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트레저리, 즉 재무부 예금티에 플러스 1억이 기입하면 되겠죠. 재무부는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세금을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금하겠죠. 그래서 세금이 없어지는 대신 그걸 예금으로 바꾸니까 트레저리 또는 재무부의 예금 1억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연준은 아무런 개입을 하고 있지 않죠. 다시 말하자면 연준의 지급준비금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TTL, 즉 금융위기 이전의 세금이라든지 이런 세금 납부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연준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TGA로 바뀌면서 즉 금융위기 이후에 지급준비금이 이자를 지급하게 되니까 TGA로 바뀌면서 어떤 일들이 바뀌게 되냐면요. 먼저 아까랑 똑같은데요. 기업은 예금 1억 줄고 부채인 세금도 1억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재무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금을 받고 그 세금을 예전에 TTL 계좌, 즉 시중은행에다가 넣었었는데 이제는 연준에다가 넣게 돼요. 자,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되냐? 은행은 예금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예금이 들어오면은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거, 그 정반대로 예금이 없어지니까 지급준비금이 상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준은 마찬가지로 지급준비금이 동일하게 없어져야 되겠죠. 은행에서는 자산에서 지급준비금이 없어져야 되고 연준에서는 부채에서 지급준비금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건 뭔가요? TGA 계좌가 즉 재무부 계좌에 1억만큼 더 연준은 써주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아까하고 달리 연준의 행동이 따르죠. 근데 어떤 행동이 따르냐면은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고 TGA가 늘어나는 이런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전체 크기는 연준의 자산 대조표의 크기는 변화가 없지만 거기에서 부채의 구성이 지급준비금에서 TGA로 바뀐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급준비금하고 TGA는 대체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트위터나 또는 여러 가지 또 금융 관련한 이런 뉴스에서 순유동성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즉, net liquidity인데요.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연준의 자산에서 TGA 빼고 그 다음에 RRP, MMF가 주로 가입하는 투자하는 RRP가 있었죠. 그걸 뺀 거를 순유동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차트를 같이 여기 파란 게 순유동성이에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2021년부터 조금 감소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거랑 S&P, 즉 주가랑 차트를 해봤더니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자기네들이 만든 순유동성 또는 넷 리퀴디티가 올라가면은 경제의 유동성을 많이 넣으니까 그 위험자산, 특히 주가가 오르고 그게 빠지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들 많은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최근에 뭐랑 또 맞물려 있냐면요, 부채 한도랑 맞물려 있죠. 즉 부채 한도는 만약에 부채 한도를 연장하는 거, 더 올리는 거 실패하면은 그 재무부는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3,700억 달러가 TJ 계좌에 있는데요. 그 TJ 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걸 써야 되겠죠. 그걸 빨리 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TJ가 줄어드니까 요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전체 연준 자산은 변화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순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예. 그 주가가 오르는데 뭐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뭐 나름 그럴듯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여기 2021년부터 본 건데요. 2011년 좀 더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보면은 요 앞 기간에는 순유동성하고 이 주가하고 뭐 큰 관계가 없어 보여요. 이 얘기는 뭐냐? 아주 특별한 시기에 우연히 맞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은 이제 통계학적 용어로는 spurious correlation, 그러니까 허구적인 상관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차트 크라임이다. 즉 차트를 요리조리 잘 함으로써 만든 일종의 범죄적인 또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그런 거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유동성하고 주가가 굉장히 최근 한 2년 동안에는 잘 맞았지만은 2, 3년 동안에 잘 맞았지만 이게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전혀 사실 말하자면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댐프드 스프링이라는 요런 그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요 분이 그래서 실제 해봤어요. 그래서 뭘 해봤냐면은 리퀴디티, 아까 말했던 순 리퀴디티가 변화하겠죠. 이게 변화하면은 SPX, 즉 S&P 500 지수가 얼만큼 변화하느냐, 그 서로의 변화율에 상관관계로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자로 쭉 나타나면은 아주 뭐 이런 식으로 쭉 점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 뭐 사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돈을 벌겠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실제로 해보니까 거의 의미 없는 그런 지표다. 오늘은 TJ 그리고 그 순유동성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너무 뻔한 것들은 사실 거짓인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고 그 핵심을 좀 더 찾아보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